다짜고짜 좀 뻘쭘한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공부하라 그러면요, 대학에서는 대학 교수로 사는 게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자꾸 리포트들을 제한테 부탁해갖고 자꾸 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도 좋은 대학에서 가르치면 조금 덜 불편합니다. 근데 약간 그 최상급의 그 대학이 아니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하여간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숙제를 내야 되는데 그냥 시간에 쪼들려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갖고 이제 물어봅니다. 챗GPT한테 물어보고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학생들이 챗GPT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비슷해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 매일매일 한 번씩 해보시면 매일매일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날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쟤는 뭐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어보는 순간에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 안에서 막 끌어당겨 가지고 그거를 적절히 잘 배합해서 뭐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럴듯한 말로 꾸며서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써보신 분들 되게 아시겠지만 우리말로 질문하는 것보다 영어로 질문하면 답이 훨씬 멋있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그동안 해놓은 데이터가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로 해놓은 데이터에 비해서 아직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물으면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그럴듯한 대답을 제가 해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을 때마다 쟤는 답이 달라져요. 그런데 학생들이 똑같은 시간에 어젯밤에 대충 비슷한 시간에 다 같이 물어보니까 숙제가 들어오는데 거의 똑같은 숙제가 나옵니다. 이러면 참 교수로서 난감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나는 고풍스럽게 살래, 그리고 난 절대 안 쓴다, 그것도 별로 현명한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책에 지금 후속 책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 최대천의 공부라는 책은 제가 기획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토론에 관한 책을 쓰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에서 제가 오랫동안 느끼는 게 가장 부족한 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걸 배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인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치면 정말 세계에서 아마도 지금 이 순간 가장 탁월한 민족일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제일 제 옆에서 저를 주눅들게 만드는 친구들이 대개 유태인들이었거든요. 그놈들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이렇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옆에 많았는데, 근데 그 유태인 친구들이 저한테 요즘엔 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냐,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전 세계인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하면 지금은 떠올리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유태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산다는 걸까?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변화에 그냥 휩쓸려 가려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애매한 지금 순간에 우리가 놓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쩌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던 시절 내내 거의 모든 수업이 다 토론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토론 수업을 했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토론 수업을 하다가 서울대학의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토론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입을 안 열더라고요. 아이고, 참 너무 답답해갖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정반대였어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토론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영어로 dirty socks라 그러는데요. 더러운 양말을 하나 갖고 들어가라, 이런 충고가 있습니다. 하도 떠들어대니까 더러운 양말로 이렇게 틀어 막아야 되거든요. 하버드 학생들은 떠들게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못 떠들게 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하도 지 얘기하고 싶어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토론 수업 시간에 골고루 모두가 얘기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버드를 떠난 다음에 다른 대학에 가서 토론 수업을 해보니까 정반대더군요. 말들을 안 하는 바람에 그걸 좀 하게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서울대학은 왜 특별히 힘들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 3학기 정도를 연세대학에 가서 똑같은 수업을 해봤는데 연대 학생들은 잘하더라고요. 왜 서울대 학생들은 못할까? 서울대 학생들은 너무 자기 주변을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학기 말이 되면 이제야 떠들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내가 이 정도로 무너져도 내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안 보겠지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제 동료들은 다 은퇴하고 집에 갔는데 네, 이화대학에서 저보고 몇 년 더 있어달라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있는 중인데요. 이 긴 시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단 한 학기도 토론 수업을 하지 않은 학기가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토론 수업을 했는데 솔직하게 답해라 그러면 단 한 학기도 재밌게 해본 기억이 솔직히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참 재밌었는데 왜 여기서는 그럴까? 그러고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남하고 얘기할 줄을 몰라요. 제일 못하는 분들이 저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 양반들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 살림 좀 잘해봐라 그래갖고 뽑아놨는데 저 양반들은 모여 앉으면 싸움만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싸움질만 하고 서로 꼬투리 잡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것만 해요. 왜 저럴까? 저도 어쩌다가 저는 뭐 평생 대학 교수로 살았는데 어쩌다가 저는 행정의 희읍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 충청남도 서천군의 환경부에서 새로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초대 원장을 하라 그래서 네, 뭐 오고초려를 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3년을 일했는데요. 그때 국회에 종종 불려갔습니다. 딱 앉아 있으면 주로 이제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불려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싸움들을 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면 의원들 몇이랑 이제 기관장들이랑 같이 가서 점심 먹어요. 점심 먹을 땐 멀쩡합니다. 여야 상관없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랑 덕담도 하고. 근데 점심 끝나고 2시에 회의 속개하면 또 돌변해갖고 그냥 쌍패가 돼가지고 싸움만 해요. 이렇게 3년을 지켜보면서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IQ가 2자리도 아닌데 점심 먹을 때는 IQ가 130이 넘어요. 근데 의사당으로 들어가면 IQ가 80으로 떨어지니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답이 있었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 아이들은 정말 요만할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토론을 하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모든 걸 서로 얘기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치면 우리보다 다 못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토론에 관한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토론책을 쓸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자격 있는 사람이 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딴 거는 뭐 제가 이렇게 대놓고 제가 제일 잘났다고 얘기 못 하겠는데, 대학 교수 생활 그것도 남들은 다 집에 간 후에도 저는 몇 년 더 하고 있는데, 그 내내 한 학기도 빼지 않고 토론 수업을 해본, 한 번도 재밌게는 못 해봤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노력한 제가 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5년 전부터 그 책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어쩌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저것 못하던 시절에 출판사에서 제가 사실은 교육에 관한 책을 정말 오래전부터 쓰고는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슨 얘기까지 해야 될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교육 전문가입니다. 심지어는 교육부 없애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모두가 다 교육에 관한 한 다 일가닥이 다 있습니다. 교육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걸 가르쳐야지, 뭐 다들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읽어야 될 책을 써야 되는데,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 뭐 교육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뭐 도대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내 출판사에서 그걸 정리해 줄 수 있는 분을 하나 옆에 붙여주겠다 그러는 바람에, 네, 언론인 출신의 안희경 작가, 저는 진짜 그냥 떠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맛깔스럽게 먹기 좋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최대천의 공부라는 책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는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나서 못하던 걸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책을 참 많이 썼거든요. 제가 직접 쓰거나 번역한 책이 70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책같이 많이 썼는데 제 책은 안 팔립니다. 그냥 오래도록 찔끔 조금씩 팔리는 건데, 네, 최대천의 공부 이거는 작년에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제가 안 쓰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안 쓰고 남이 쓰게 하는 전략을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hatGPT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우리 삶의 흐름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특히 미래학자들이라든가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다가 우리 인간 사회가 붕괴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어왔잖아요.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의 방직 공장의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기계가 우리가 할 일을 좀 도와주니까 좋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기계가 내 일자리를 뺏어가더라는 거죠. 그런 자각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야,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 기계를 때려 부수는 게 우리가 살 일이다. 그래서 기계를 부수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유명한 러다이트 운동인데, 자, 지금 그러면 모두가 다 지금 그 표를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인공지능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저런 식으로 거부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일까? 그건 아마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업이 사라진다는데, 지금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금 이게 고민이잖아요. 자꾸 전문가들은 직업이 사라진다는데, 그럼 우리 아이를 잘못해서 그 사라지는 직업에 넣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건 진짜 심각한 실질적인 고민이거든요. 직업이 진짜 사라지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직업이 어떻게 사라질까?
시장님 아까 계셨는데 시장이라는 직업도 사라질 건가? 뭐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사서 선생님들도 사라질 건가? 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AI가 인공지능이 도서관에 저 책을 빌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을 읽어서 아, 이 책 원하시죠? 그러고서 제가 내 앞에다 갖다 주면 사서 선생님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안에 로봇들이 다 알아서 책들을 전부 정리를 해놓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것도 사라질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사라진다는 게 느낌이 안 오시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뭐 무슨 직업도 사라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직업 사라지거든요. 화면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저 큰 사진이 교환량입니다. 이번에 지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은 우리 사회에 처음 전화가 보급되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냥 다이얼을 돌린다고 해서 저쪽에서 전화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화국으로 우리가 연결을 하면 전화국에서 전화양들이 저 교환양들이 뽑아가지고 여기다 꽂아주고 해야 연결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교환양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애에 저런 직업이 생겼다가 저 직업이 간글이 사라졌습니다. 네, 직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라질지도 모르고요. 의사 선생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계가 인공지능이 우리더러 어느 날 네가 할 일은 없다. 집에 가라.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데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직장이 없어지는 거지 과연 직업이 없어지는 걸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일거리가 진짜 없어지는 걸까? 옛날에 우리 농사 짓던 시절에 농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집안이 다 같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아버지가 저 건강하실 때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들들이 밭에서 같이 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 저 고령이 되셔서 힘들어 하시면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그럼 아버지는 집에 텃밭에 조금 하시다가 그것도 힘들면 마루에 앉아 계시고 뭐 이러는데 그냥 앉아 계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새끼 꽂는 일을 또 하셨어요. 이때는 직업이라는 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하는 일을 다 같이 하고 함께 먹고 살았어요. 자, 모내기 하는 날 큰아들은 아버지와 열심히 저 모시는 일을 했는데 대개 집안에서 보면 둘째 아들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둘째 아들은 이제 연애질을 하러 어디를 도망갔다가 밤늦게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너 이놈의 자식, 형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너는 뭐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고. 여보, 쟤 밥 주지 마라. 그렇다고 그 집안에서 그 둘째 아들을 밥을 안 줘갖고 굶겨서 죽였습니까? 어머니가 또 몰래 야, 같이 주무신다 저기서 밥 차려줬잖아요. 일한 놈이나 일한 아들이나 일 안 한 아들이나 다 먹었어요. 그런데 왜 전문 직업사회로 변하면서 직장이 없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사람 구치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불과 그리 머지않은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거 걱정이 아니었어요. 뭐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적절히 그냥 일하면서 대충 먹고 나눠 먹고 그러고 있었던 시절이 그리 먼 옛날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문 직업 사회라는 게 오히려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갑자기 우리가 이런 저 규율을 만들어 놓고
무슨 직장이라는 걸 정해놓고 거기에 가담하고 일을 하고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먹는 걸 사고 이렇게 하게끔 세상을 우리가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의 구조를 우리가 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경시대로 그냥 돌아가 버리면 안 될까요? 세상의 모든 일을 그냥 하나로 먹고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그냥 나눠 먹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나? 저는 자꾸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우리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가 하는 거를 누군가는 결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일하면서 필요한 걸 찾아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AI한테 기계한테 할 일을 많이 뺏긴 어느 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 모여 앉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저 사람만 나타나면 그래도 우리가 웃잖냐, 우리를 웃겨주잖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자. 그럼 그게 직업이 됩니다. 남을 웃기는 사람. 그 직업 벌써 있잖아요. 개그맨이란 직업이 있어요. 저 따져볼까요? 우리 그런 직업 많아요. 저 춤추면서 말춤 추면서 돈 많이 번 친구 있잖아요. 저도 말춤 출 줄 알아요. 근데 저거 하면서도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땅을 파요, 뭐 소를 키워요, 그런 거 아닌데 저보다 더 부자예요. 네, 그런가 하면 영화 배우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실에 있는 거를 흉내내면서 저보다 돈 훨씬 많이 벌고 잘 살아요. 예, 뭐 시장님이 가셔서 다행인데 정치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대신 일 좀 잘해달라고 뽑았는데 뭐 엉뚱한 짓이나 하고 월급 올려달라고 지금 또 보채고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운동선수는 또 뭐예요? 저건 옛날에 우리가 사냥할 때 맨날 하던 짓이잖아요. 사냥감 쫓아가면서 뛰던 짓을 그걸 경기장에서 뛰면서 돈 벌어먹고 살아요. 지금도 한번 여러분 둘러보세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수는 뭐 하는 놈들입니까? 제가 무슨 소를 키웁니까? 땅을 팝니까? 근데 뭐 조금 배운 게 있다고 그 배운 걸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저도 월급 받고 살고 있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직업이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직업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AI가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AI를 잘 부려먹으면서 예전에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기계를 잘 부려먹으면서 살아왔듯이 인공지능을 잘 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정법이라는 저 농사 짓는 제도를 아시죠? 저렇게 잘라놓고 가상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개인들이 자기 소유로 농사 짓고 수확합니다. 저 제일 가운데 있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저 땅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다 도와서 함께 농사를 짓고 저기서 수확되는 건 동네에서 공부하시는 어른, 글을 읽어주시는 분 또는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주시는 분, 좋은 동네 그 사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벌어서 세금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소방대원 없어질 가능성 높겠죠? 우리가 지금 불 끄는 로봇을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잘못해서 그 고온에 들어갔다가 사망하기도 하지만 고온에도 끄떡없는 로봇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불 끄면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이게 가능한 날이 올 겁니다.
로봇들이 알아서 불이 난 것을 다 파악하고 그거는 카메라로 저 열 감지하면서 쫓아가서 거기다 끄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소방대원이라는 직업은 없어지겠죠? 근데 없애지 말고요. 소방대원은 밖에 앉아서 밖에 앉아서 로봇들 조정만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뭐 들어가서 저쪽 그쪽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좀 해주면서 있고. 근데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물은 틀어놓고 물 좀 쏴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저러면 세상이 큰일 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저 여유가 있는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새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는 일이라는 거에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내리면 되지 않을까. 너무 이거를 두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에 있는 스티븐 핑커라는 유명한 언어학도 하고 진화심리학도 하는 저분의 책들이 우리말로 여러 권이 번역이 돼서 언어 본능, 빈서판, 우리들의 선한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저하고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친분이 있는 양반인데 여러 해 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보다 한술 더 뜨더라고요. AI는 인공지능은 지능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AI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답을 내는 존재지 홀로 생각하면서 이런 걸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따위를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AI는 걱정할 존재도 아니다, 지능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질러댑니다. 근데 요즘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이놈의 AI가 자기가 알아서 여러 가지를 지금 판단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시대로 지금 슬금슬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래서 핑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배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영어 단어에 두 굉장히 비슷하면서 좀 달라 보이는 단어가 있죠. 하나는 intelligence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intellect라는 게 있는데 저는 intelligence는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intellect는 지성이라고 번역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능은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뇌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뻔히 알면서도 우리 중에는 져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이길 방법을 뻔히 다 보고 있으면서도 쟤한테는 한번 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져주고 표표히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지능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성을 겸비하고 때에 따라서는 머리로 계산해낸 거랑 전혀 다른 짓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그런 것들이 늘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떨 땐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런 분들을 우리는 때로는 존경하잖아요. 자기 이득만 철저하게 챙기는 게 아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모자라 보일 정도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을 우리는 시간이 가면 참 좋은 분이다.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지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또 그분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의 아주 그 특징적인 행동들이거든요. 혼자 사는 동물들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함께 사는 동물들에게는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조심조심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AI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번역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인공지능이 인공지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저도 걱정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저는 스티븐 핑커에게 한 얘기를 더 했습니다. 저는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핑커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하는 얘기에 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나 덧붙일 건, 아무리 AI가 기가 막힌 존재가 된다 그래도 AI가 분명히 나보다 계산도 빠르고 많은 경우에 훨씬 더 합리적인 분석을 내리고 할 텐데, AI끼리 만나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지 않는 한 절대로 나를 이길 수는 없을 거다. 섹스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나의 유전자와 내 배우자의 유전자를 섞는다는 뜻이거든요. 섞어서 자식을 낳아버리면 그 자식의 유전자 조합은 예상치 못한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예상치 못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짓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붙을 때, 그때 신문기자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5대0이죠. 교수님도 5대0이시군요. 아니요, 저는 5대0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다 이세돌, 교수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멋모르고 설명을 한참 했어요.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날 소리네. 잠타다가 신문에 저만 이세돌 구단이 5대0으로 진다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 이름은 익명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모 대학 교수는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실제로 일이 터지서 이세돌 구단이 두 판을 연달아 지니까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알기는요. 그냥 이세돌 구단께서는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 알파고는 전원 뽑지 않는 한 밤새도록 되돌려보고 내일 그거를 또 계속 예습을 하고 있는데 그거 무슨 재주로 이겨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잖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AI가, 알파고가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엉뚱한 수를 하나 던지는 바람에 AI가 그냥 막 흔들려가지고 그 틈새에 아슬아슬하게 한 번 이긴 겁니다.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살아있는 동물이거든요.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게 때로는 이기는 일입니다. 그걸 기계가, AI가 해내지 못하면 당분간은 우리를 이길지 모르지만 긴 역사를 놓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우리 주변에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양반이 저 양반이잖아요. 참 못된 짓 하고 돌아가셨는데 새로운 세상을 펼친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연대를 이렇게 하는 게 기원 전 기원 후 BCAD를 하는 걸 이제는 BJAJ로 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하는, 좌합시 이전의 세상과 좌합시 이후의 세상을 나눠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인데, 저 양반 또 시작해 놓은 참 이상한 전통이 있잖아요. 제품 설명회라는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설명한 적 있나요? 광고했지. 돈 들여서 광고했지. 기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런 거 만들었어요.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양반은 그런 걸 시작한 양반이에요. 저게 무슨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아이폰 출시하면서 했던 첫 제품 설명회 모습입니다. 디지털 기계를 설명하러 나와가지고 무대 한복판에 아날로그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죠. liberal arts, 교양, 인문 이런 건데, 아이폰을 탁 들고 코너로 걸어가면서 저 이정표를 등에 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 기계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더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듣다가
제가 머리 털라고 들어본 구라 중에 가장 막강한 구라였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 아이폰을 가져다가 뜯어보려고 어디 인문학이 들어있냐, 아이폰 뜯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기 속에 뭐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던데 그걸 핀으로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뜯어보니까 인문학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던데. 근데 구라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뭐 이 방 안에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냥 아이들 핑계 대랍니다. 하루에 눈 뜨고 사는 시간 중에 이 바깥 세상에서 사는 시간보다 이 안에 기어 들어가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긴 사람들 많아요. 과학기술의 산물이지만 이 안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잖아요. 인문사회를 품어낸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인정은 합니다만,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이제 약간 기분이 나쁘니까 괜히 트집을 잡는 건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발명품입니까? 이 세상에 없던 기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전화예요. 전화. 옛날에 책상 위에 이렇게 놓여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전화입니다. 네, 저렇게 생긴. 제가 작년에 잠시 저 뉴욕에 다녀왔었는데요. 뉴욕에 맨하탄에 가면 모마라고 우리가 부르죠. 현대미술관이라고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현대미술관에 가봤는데 이게 전시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진짜 한 5살 먹은 미국 아이가 아빠랑 같이 서 있는데, 아빠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저 텔레폰이라는 건데, 아이폰이 아니라 텔레폰이라는 건데, 옛날에 우리가 이걸 갖고 전화를 했어. 이렇게 돌려가지고. 근데 진짜 그 아이는 너무 신기하다는 듯이 그걸 보고 있어요. 네. 예전에 우리가 쓰던 전화잖아요. 저걸 스티브 잡스가 바닥에 내려놓고 꽉꽉 밟아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리더러 핸드백에 호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라. 저 거부했어요. 전화를 왜 갖고 다녀? 저는 오랫동안 이걸 안 갖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문사에서 저한테 하나 사줬습니다. 교수님한테 연락이 안 돼서 미치겠다. 공짜로 주는 바람에 저도 이제 쓰다가 보니까 편리해서 쓰게 된 건데요. 제가 왜 거부했겠어요? 전화를 뭐하러 가지고 다녀?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 안에다가 검색 기능 넣어드릴게요. 카메라 기능도 넣어드릴게요.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거 그냥 카메라로 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갖고 다니면서 이거 전화 거의 안 쓰세요. 문자로만 하시고 카메라로 열심히 쓰시는, 온갖 기능을 여기다가 다 넣어주는 바람에 우리가 다 홀가닥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게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라 융합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매력적으로 잘 섞어서 이거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 놓은 융합의 산물입니다. 전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세상이 이거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성균관 대학의 기계공학부의 최재봉 교수님은 제 동생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이름을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책도 내셨는데, 저 언젠가 구글 뒤지다가 찾아낸 사진입니다. 못 사는 나라의 저 아이들도 지금 스래퍼 갖고 셀카 찍고 있어요. 참 가슴이 이렇게 짠해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는 거잖아요. MB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자문위원까지 했는데, 알든 터플러라는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계셨죠. 한 해 이분이 한국 오셔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참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 그리고 미래에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노라 하는 거죠. 네, 정말 그럴지 모른다는 게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학교를 가면 갈수록 창의성이 떨어지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저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보면 기가 막히게 창의적인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똑같은 걸 배우면서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잣대로 저 성적이 매겨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 돼서 세상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런 짓 하려고 우리가 학교를 만든 게 아닌데 왜 어느덧 우리 학교는 창의성을 없애는, 학교를 가면 갈수록 창의성이 없어지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렸을까요? 특히 대한민국은 고등학교 한 거의 2, 3년을 그야말로 기계체조하듯 교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능에서 한 문제만 더 틀려도 수도권 바깥으로 쫓겨나니까 단 한 문제라도 틀릴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행봉에서 흔들리지 않느냐, 이것만 끊임없이 지금 반복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물학자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발달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가장 머리가 잘 돌 때가 언제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특히요 20대 초반에 뜨지 않으면 그냥 대충 끝났다고 보면 된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학문 중에 하나가 물리학이잖아요. 천재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학문. 무슨 뜻이에요? 가장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우리는 기껏 이런 교육이나 하고 있다. 참으로 국가 전체로 보나 인류 전체로 보나 너무 억울한 일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책을 쓰기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책을 좀 썼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대한민국의 출판사들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 책 제목은 자기네가 지어야 그래도 판다. 전 웃겼어요. 처음에는 내가 제목 지어놓은 게 있다. 뭐냐고 그래서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나라가 선생님 그러면 한 권도 못 팔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졌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목을 못 짰는데 이번엔 할 말이 없습니다. 출판사가 제 이름을 그냥 제목에다가 그냥 갖다 박아가지고 잘 팔렸으니 뭐 할 말이 없네요. 근데 핵심은 저겁니다. 대한민국이 뭐 가진 게 많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돌아다니시면서 조금만 파면 시커먼 액체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세계 최대 산유국이죠. 우리 석유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참 지질이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그래도 저 스마트폰 이런 거 잘 만들어서 세상에 파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아주 희귀한 광물이 있다 그러죠. 히토류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납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다 사다가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잘하는 거잖아요. 조상님들이 우리 뭐 물려주신 거 있으세요? 힘들어지면 꺼내 써라 그러면서 저 절마다 대웅전 귀에다가 금괴를 다 묻어주셨어요. IMF 때 우리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 빼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지질이 가진 것도 없고 지질이 물려받은 것도 없는 진짜 박복한 민족인데 불과 70년 전에 전쟁, 세계 전쟁사의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완벽하게 쑥대밭이 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었죠. 그런데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아마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은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일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가진 거 지지리도 없습니다. 물려받은 거 지지리도 없습니다. 그 지지리도 없는 그것도 전쟁으로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그런 나라가 남들은 우리 응원만 하고 일 안 하고 뒷짐지고 기다려줬습니까? 전 세계가 다 악착같이 덤벼들어서 싸우는 그 경제전에서 우리는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잖아요. 머리에 투자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우리 공부시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가 했던 공부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준 거죠. 물론 뭐 주입식 공부를 해서 힘들었다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덕에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20년 후,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30년 전에 했던 짓을 그대로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교육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분명히 지는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교육을 완벽하게 뜯어고치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 박복했던 나라가. 네, 아니 뭐 오징어 게임 저 기생충 막 상을 휩쓸고 있고요. 네,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이고요. BTS 보유국입니다. 저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마다가스카르에 다녀왔는데요. 마다가스카르가 지금 예전에 우리 같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최빈국인데요. 마다가스카르 아이들이 진흙을 먹더라고요. 먹을 게 없는데 그 선인장도 이제 거의 다 넘어갖고 먹을 게 없는데 배가 고프니까 포만감이라도 얻으려고 진흙을 이제 먹어요. 그런 가난한 나라인데 그 시장에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뭘 놓고 파는 한 중년 남성이 제가 지나가니까 저 보더니 헤이 진호 그리고 부르더라고요. 중국 사람이냐? 뭐 동양 사람은 어디 가면 그냥 무조건 일단 중국 사람이냐 하잖아요. 아 중국 사람 아니라고. 그랬더니 저를 많이 보더니 그 못하는 영어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유 BTS. 그러니까 그 양반은 저한테 당신은 한국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였죠. Are you Korean? 하고 질문하고 싶은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너는 BTS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BTS다. 춤 좀 보여줘. 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의 시장 한복판에서도 그 나라 사람이 저를 보고 BTS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아유 저 더벅머리 청년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임윤찬이라는 18살입니다. 18살인데 지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테크닉으로는 기교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친구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배웠대요. 그리고는 한국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외국의 아이들이 우리 한예종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생겼습니다. 손흥민 브라질 유학 다녀왔습니까? 그 이상한 아버지, 그 괴팍한 아버지 밑에서 그냥 혹독하게 훈련받아서 지금 세계 뭐 거의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저분들의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변방에 있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BTS, JYP나 SM 소속이 아닙니다. 방시혁이라는 또 저 작곡하던 친구가 그냥 어떻게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그냥 터진 거예요. 네, 유학 다녀온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저 봉 감독님 뭐 할리우드에서 큰 사람 아니잖아요. 뭔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임윤찬 군이 서울대 음대를 갔으면 저는 100년을 죽었다 깨끗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예종을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예종은 엉뚱하게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뭔가 주류가 아니라 약간은 비주류, 변방에 있는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더 이상 사회대학을 나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숨어서 하버드 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숨어서 했다고 얘기 드리는 게요. 20년 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을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로 오게 했는데 부모님이 뒤에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그냥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영어로, 저는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Who the hell are you? 너 뭐하는 새끼야? 그러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 제가 이 아이 아빠입니다. So what? Why should I know you? Get the hell out of here. 꺼져 임마. 그냥 얘기를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들고 온 거를 이렇게 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여기다 내려놓으면 난 곧바로 하버드에 신고하겠다. 아버지가 나한테 뇌물을 주려고 그랬다. 곧바로 신고한다. 그렇게 하고 한 1, 2년 독하게 했더니 엄마들이 데리고 와서 건물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들키면 이제 오히려 손해본다. 그래서 멀찌감치 해서 아이 내려주고 알아서 가.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20년을 제가 했는데 아무 구설 없이 그래도 넘길 수 있었던 건 그랬기 때문이겠죠. 제가 그렇게 저한테 추천서 잘 받으면 하버드 간다라고 소문이 났으면 저 지금 아마 집 한 몇 채 샀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짓 하는 동안에 가끔 하버드에 저 회의를 하러 가던 어느 해였는데요. 학교 안에 카페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는데 제 등 뒤에 학생들이 여러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나 언제 때려칠까 지금 고민 중이다. 이런 놈이 다 있나. 부모님이 들으면 기절을 하지. 세계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든 저 대학에 겨우 집어넣어놨는데 학교 때려칠 궁리를 하고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는 놈들이 다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2학년은 마치고 때려치는 거 어떠냐. 아니 이 자식들이 제정신인가? 네, 제정신입니다. 왜 그래요? 이 두 놈 때문에 다 망가진 겁니다. 빌 게이츠와 마크 자커버그 둘 다 중퇴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목표가 생긴 겁니다. 성실하게 공부해서 졸업하면 저 두 놈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고요. 때려치면 저런 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버드까지 와서 남의 밑에 기어 들어가고 싶어하는 놈 별로 없더군요. 다 지가 뭘 해보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버드 학생들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때려쳐야 됩니다. 그런데 차마 못 때려치고 어쩌고 겨우 졸업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이 이 정도면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주 진지한 논의들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꼭 가야 되는군요. 대학 갈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학 안 가고 유튜브에서 혼자 연습해서 구글에 취직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KT의 부장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대학도 안 가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책도 썼습니다. 거기서 저는 정년제도는 필연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일해야 되는 100세 시대에 일해야 되는 인생, 노동인생이라고 하죠. 그게 길면 70년이나 될 텐데 그걸 무슨 제대로 한 직장에서 버팁니까? 자기 마음대로 버텨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대개 50에 쫓겨납니다. 임원이 되지 않으면. 근데 임원은 100명 중에 1명도 못 됩니다. 그러면 99명은 전부 길거리로 쫓겨납니다. 집에다가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매일 가방 들고 회사 가는 척하고 대회하면서 다음 할 일을 찾는 겁니다. 근데 어쩌죠? 100세까지 아직 50년이 남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래학자들이 예측에 의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평생 직업을 5번, 7, 8번 갈아타면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 졸업식에 축사를 하는 영예를 얻어서 거기서 이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의 졸업장을 거머쥐셨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하게 직업 전선에서 가장 확실한 자리를 차지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근데 거기까지다. 두 번째 직장을 얻을 때, 세 번째 직장을 얻을 때, 70대에 할 일을 찾을 때에도 서울대 졸업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냐? 정말 해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다.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계속해서 공부해서 자기를 잘 갖춰서 또 다음 일을 찾고 하는 그런 첫 세대가 될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할 생각하고 살아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인가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식의 반감기가 너무 짧아지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대가였던 저분이 남긴 기가 막힌 해안입니다. 예전에는 20대 때 배웠던 걸 평생 적당히 우려먹으면서 그냥 평생 직장에서 살다가 환갑 근처에 퇴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80대에도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배운 걸 80세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워낙 빠른 속도로 학문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워서 빨리 써먹고 또 배워서 또 써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평생 교육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누구나 다 통섭형 인재가 돼야 한다.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협업이 가능한,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으로 봐도 두루두루 여러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돼야 되는 거다. 하나만 할 줄 알면 첫 직장은 어쩌면 얻는다 치지만 40대에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를 고용합니까? 내 월급의 절반만 주면 지금 새로운 걸 배워서 나오는 대학 졸업생이 있는데 그 친구를 고용하지 날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증명해서 임원이 되셔서 남아 계신 거고요. 임원이 못 돼서 나오신 분이 대학 졸업생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둘러봐도 그렇고 현재 지금 상황도 그렇고 두루두루 여러 분야의 소양을 갖춘 인재가 이제는 옛날 한우물 팔아 하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학을 한 7, 8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7, 8번 직업을 갈아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10몇 년 전에 아까 그 책에다가 대한민국은 대학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요즘 우리 교육부는 설생부를 만들어서 지금 대학 문 닫게 하는데 그것도 또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돈까지 주시면서 문 닫게 해드리겠다고. 최근 몇 년 동안 신문 기사 제목으로 가장 기가 막힌 제목이라고 신문 기자들이 뽑은 제목이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저 남쪽 끝에서부터 대학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예로 1000안 이하의 대학 중에 정원을 다 채운 대학이 없습니다. 이제 점점 그렇게 될 거고요. 수도권 대학 빼놓고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교육부는 단순 계산으로 그 대학들을 다 문을 닫게 하겠다는 건데 저는 저 역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이 지금보다 7배, 8배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대도 대학 또 가야 되고요. 40대도 대학 또 가야 되고요. 70대도 대학 또 가야 돼요. 왜? 저도 아직 죽으려면 몇십 년 남았거든요. 그냥 뒷방노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배워서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세상이 왔으니까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그런 사람들이 이미 대한민국은 전부 사교육에 가서 새로운 걸 배우느라고 직장 끝난 다음에 또 배우러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왜 이거를 사교육에 맡깁니까? 정부가 공교육의 품에 그런 걸 다 품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교육 산업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망할까요? 전 절대로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공부하는데 그 나라가 망하더라,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 국민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나라 쫄딱 망하더라,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벌어집니다. 저는 북한식 용어를 해서 싫지만 전 국민의 간부화, 전국의 간부화 했었죠. 저는 전 국민의 박사화. 누구나 다 박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거 아무 이상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교육부는 자꾸 저랑 정반대로만 가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마지막 남은 여러분의 옵션은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류의 기가 막힌 발명품이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벌자를 정말 벌벌 떨고 싫어하거든요. 재벌 싫어하잖아요. 재벌을 욕해야 정치인으로 살아남는 거고요. 파벌 정치하면 안 되고, 학벌도 막 얘기하면 욕먹어요. 제가 그냥 아무 사람 만나서 저 하버드 나왔어요, 그럼 저 금방 욕먹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십몇 년째 저 책벌입니다. 책을 많이 사서 모으고요, 책 많이 읽고요, 책 많이 쓰고 삽니다. 근데 저보고 단 한 분도 아직까지 저 책벌 같은 놈, 그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책벌은 모두가 좋아하더라고요. 네, 대학을 여러 번 다닐 수 없으면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고 우리는 성경 도서관 같은 이런 도서관들을 전국에, 지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참 열심히 도서관 만들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서 내 지식의 영토를 조금씩 넓혀 놓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책 한 권도 안 읽은 그런 분야에서 나를 부를 리가 절대로 없지요. 저 통섭의 식탁 서문에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노과학 세상이 자꾸 떠드는데 나는 경영대 나와서 나노과학 같은 건 관심도 없다.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나노과학의 문이 빼꼼히 열려 있는데 거길 들여다볼까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럼 난 시간 낭비니까 지나가요. 근데 나노과학 책 미대 나왔는데, 음대 나왔는데도 하도 세상이 나노과학 해서 나노과학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지가 뭘 아는 줄 알고 또 그 문을 빼꼼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에 취직하려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들어가기 힘든 곳이잖아요. 노벨 물리학상 한 명도 없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들어가요? 7, 8명 면접할 때 옆에 놈들보다 내가 뭘 조금 말을 잘했어. 그래서 나 들어갔어요. 삼성전자에 다니는 분들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회사에 들어가서 공부 무지무지 열심히 합니다. 다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대학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난 다 그래요. 이윤찬, 조성진, 제가 두 분을 만나봤는데요. 평생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신의 영감을 받아서, 그 경연하는 날 신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우승을 했대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까? 피아노 치면서 배운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면서 느는 겁니다. 남들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요만큼 더 아는 듯 해서 기회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나노과학 책 한 권 더 읽은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책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냥 말랑말랑한 책만 읽지 마시고요. 내가 모르는 분야의 책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독서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취미 독서의 반대말인 기획 독서라고 부릅니다.
나는 분석 철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 분석 철학 책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진화심리학 참 신기한 학문이라는데 그거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양자역학 책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지식의 영토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넓어져 있습니다. 그 내 영토의 어느 한 구석에 내가 할 일이 어느 날 꽂힙니다. 그런 여러분을 그러면서 100세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